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5강 8. 소유권 1. 토지소유권 2. 상린관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란 소유권 제일 중요한 권리죠. 소유권. 이 소유권은 소유한 물건을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죠.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절대권이라고도 합니다.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사용 수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다든가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죠. 이 사용 수익하는 가치를 사용가치라고 합니다. 사용가치.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돈으로 교환하는 거니까 이걸 교환가치라고 합니다. 교환가치. 이 사용가치만을 내가 따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돈을 받는다든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이 사용가치에 의해서 나온 물건이 바로 용익물건입니다. 용익.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다. 용익물건. 그리고 교환가치에 의해서 교환가치만을 내가 처분을 못하는 거죠. 교환가치만을 담보로 해서 다른 돈을 빌린다든가 하는 그런 물건을 교환가치에 의해서 나왔다 해서 그걸 담보물건이라고 합니다. 즉 교환가치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담보물건. 용익물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토지에 대한 사항이요. 지역권, 다른 사람의 토지를 내 토지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주로 토지. 지역권도 토지. 전세권은 토지 플러스 건물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죠, 다.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물건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 유치권 같은 경우는 물건을 담보로 하지만 권리가 등기는 안 돼요. 그리고 유치권, 이거는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법정 담보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권. 전동포에 물건 맡기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당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배우는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과 저당권은 서로 약속을 해서 채권 채무관계에 의해서 약정을 해갖고 권리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나 질권은 동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범위가 아니고 저당권 요렇게 물건만 배웁니다. 이제 이후에 소유권 이후에 이제 지상권부터 배울 겁니다. 오늘은 그 소유권의 첫 번째 날로서 소유권이 뭔지 지금, 그리고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된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토지 소유권. 소유권의 가장 기본은 토지 소유권인데, 토지 위에 건물,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중성, 부동성, 영속성을 배웠고, 건물의 인문적 특성, 건물은 자연적 특성이 없죠. 인간이 만든 거니까 비영속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학개론 시간에도 배웠죠. 민법 제212조에 나오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상하에. 즉 이 말은 토지가 있으면 위로, 이거를 부동산 시간에 개론에서 배운 거 공중권이라고 그랬죠. 공중권, 공중공간. 그리고 이거 지표권, 그리고 지하를 지중이라고 그랬죠. 지중권. 공중권, 그리고 지상에 대한 수평공간, 수평공간에 대한 거, 그리고 지중권. 근데 이 권리는 판례상 어떻게 됐냐면, 지상, 지하란 뭐라고 하냐면, 지상 또는 지하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즉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즉 물리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한도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이 500층 건물은 못 짓잖아요. 그리고 공적 공중권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하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땅 뚫고 들어가 봐야 100m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뭐 탄광이라고 한 400m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니까 지하 한 뭐 2층이라든가 3층까지는 건물을 질 수 있겠죠. 그 이하도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외가 있죠. 지하의 광물은 민법 규정은 아니에요. 광업법 제3조에 의해서 지하의 광물은 누구 거로 한다? 나라 거, 국유로 한다. 지하에 광물이 있어. 뭐 석유가 있든 금이 있든 내 것도 아니다. 내 거 아니에요. 광물은 국유야, 국유. 예, 그건 아무리 내 토지라 하더라도. 자, 그러나 지하수 같은 거. 지하수. 내 땅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내 거 맞아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야. 예. 지하수. 또 온천수. 온천수 역시 지하수하고 같은 걸로 다뤄져요. 온천수 역시 지하수랑 취급되기 때문에 온천수도 내 땅에서 나오면 내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거 역시. 그 온천수는 뭐 관습법상의 물건도 아니고 주운 물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온천권이라는 거 인정하지를 않아. 근데 시험 문제 지문에 그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으로 내용을 하지만 온천수의 경우는 물건이나 줄 문건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온천권이 인정된다. 이런 거 틀린 지문이야. 근데 그게 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혹하지 마세요. 자,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지하수는 그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하고 온천수에 대한 건 좀 애매하게 다루는데 일반적인 서적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민법에서는 확실하게 민법의 판례로 온천권이라는 거는 물건도 아니고 준물건도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다 라고 판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토지 소유권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번에는 두 번째 상린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린은 서로 상자에다가 이웃할 린자예요. 이 린자가 은근히 어려워. 이게 이웃할 린자가 나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이웃한 토지를 간의 얘기예요. 이게 또 일종의 토지 소유권의 얘기인데 상린관계가 적용이 되려면 자, 1필지가 있고 1필지가 있어요. 이거 갑필지, 을필지, 병필지라면 갑과 을은 상린관계가 적용돼요. 서로 이웃하고 있잖아요. 을과 병도 상린관계가 적용이 돼요. 이웃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과 병은 상린관계가 적용이 안 돼. 이웃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웃한 토지에서의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역권 같은 경우는 지역권 갑의 토지가 병의 토지를 필요로 해. 그리고 을의 토지도 필요로 하면 갑의 토지를 그 유역지로 하여서 을과 병의 토지를 승역지로 해서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로 하면 병의 토지 역시 갑의 토지가 병의 토지를 필요로 하면 지역권이 설정이 돼요. 즉 이웃하지 않아도 지역권이 설정이 되는데 상린관계에서는 이웃한 토지여야만 가능합니다. 이웃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상린관계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린관계. 서로 이웃한 토지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 이웃한 토지의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관계니까 그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건물을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도 상린관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상린관계. 이 상린관계는 소멸시효가 없어요. 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상린관계를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게 권리는 아니지만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존재하는 거고. 자, 이게 뭐 상린관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상린관계의 첫 번째 내용. 건물 같은 경우, 자, 건물의 구분 소유권자, 구분 소유권 그러면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 건물. 자, 집합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집합 건물. 이 구분 소유자들은 그 공용 부분이 있어요.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요. 공용 부분은 전원이 공유하는 거예요. 전원이.
예,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자,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없고, 그리고 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돈이 도로가 파손됐으면 메꾸기도 하고 잔디밭에 물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적이 전유 부분이 넓으면,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돈을 많이 내고 관리비를, 작으면 적게 낸다 이 뜻입니다. 자,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대한 상린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인지사용 청구권. 언뜻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뜻만 알면 쉬워요. 인지, 이웃할 인자에 땅지자, 이웃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내 토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건물을 좀 지어야겠어. 근데 건물을 지으면 기자재도 갖다 놔야 되고 철근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내 땅에다만 놓으면 내 땅에 언제죠? 못 짓잖아요. 그래서 옆에 토지가 있다면 옆에 토지에 좀 쌓아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웃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 이 인지사용 청구권은 이웃한 토지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지. 자, 이 인지사용 청구권은 내가 인지사용 청구권 토지 소유자가 이제 경계나 근방에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선하기 위해서 이웃한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거 같은 경우, 건물 주거에는 이웃한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토지는 청구할 수 있는데 주거는 허락했을 때만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인지사용 청구권을 했는데 상대에게 손해를 준 경우, 손해를 끼쳤을 때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람 역시 내 땅을 쓰게 했는데 내 땅이 막 패이거나 손해를 봤어. 그러면 원상복구 시키든가 아니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사용 청구권. 이웃한 토지에. 세 번째, 생활방해의 금지. 이 생활방해는 내 토지다 해서 생활방해의 금지. 내 토지가 있고 옆 토지가 있으면 내 땅에 대해서 내가 막 고기를 마음 놓고 구워 먹으면 냄새가 옆으로 막 가. 아니면 여기다 오물을 내가 함부로 놔. 냄새가 옆으로 막 가. 그러면 대환도 안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연이라든가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이런 거를 내 땅이라 해서 이웃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웃 거주자는 이러한 생활의 사태가 이웃 토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때는 허락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고기 좀 구워 먹는 거 같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냄새가 좀 난다고 해도. 그러나 거기에 오물을 투척한다고 해서 옆집에 냄새가 심하게 나면 그런 건 못하게 해야죠. 이 통상의 용도, 허용할 수 있냐, 허용 안 하냐, 그 통상의 용도는 사회 통념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 별표. 시험 문제는 주의 토지 통행권.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잘 나와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냐 하면, 내 땅이 있는데, 자, 땅이 있어. 도로에 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로는 여기 있어. 자, 도로. 토지는 여기 있고. 그건 다 남의 땅들이야. 자, 이런 경우에 가장 내 토지로부터 도로까지 접하려면,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토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지하로 땅굴 파갖고 도로까지 가든가, 아니면 공적으로 육교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가든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비용이.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은 어떤 토지가 공로, 도로 같은 걸 얘기해요. 공로하고 사이에 연결이 안 돼. 통로가 없어. 그럴 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고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때는 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대신 그 비용은 자기가 내야지. 즉 도로와 가장 가까운 길,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가장 최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제일 피해를 적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요런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있다면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남의 땅을 절단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최소로, 즉
요렇게 뚫어야겠지. 이쪽이나 이쪽으로 한 귀퉁이로 뚫어야겠죠. 이 사람은 요 자기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통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하러 다니다 보면 많아요. 집을 이렇게 보러 가면 통로가 이렇게 있고 가보면 집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있는 집들이 많아. 왜? 주의토지통행권에 의해서 통로를 개설해 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토지 주인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통로 개설할 때 돈 좀 내놓으셔. 그러면 어떻게 서로 합의해서 돈을 좀 주고 통로를 내야죠. 남의 땅에 무단으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무상으로 통로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 대한 상류임을 안 내고. 어떤 경우냐면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어떤 경우냐면 원래는 이렇게 도로에 딱 접하는 땅이야. 자, 도로가 있어. 도로에 딱 접하는 땅인데 땅을 팔 때 분할해서 판 거야. 이렇게. 그리고 A 필지는 원래 매도인이 갖고 B 필지만 판 거야. 그러면 원래는 처음에는 도로에 접하던 땅이었는데 전체가 분할해서 팔다 보니까 내가 소유한 땅이 도로에 공로에 접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로 인해서 생긴 이 토지에 대하여 무료로 아까 똑같아 정 가운데를 두르면 안 되고 피해를 제일 적게 하는 쪽으로 해서 무상으로 공짜로 길을 뚫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그 주의통행 보상 없이 대신 제3자의 길을 이렇게 뚫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하나 예를 들어주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자, 도로예요. 내 땅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땅을 분필해 갖고 요거만 팔았어. 자, 요거만 팔았고 요건 내 땅이어서 그대로. 그러면 이건 제3자 땅이잖아. 아무리 도로하고 가깝다고 해서 요렇게 남의 땅을 침범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원래 내 땅이었다가 분할해서 판 요 토지를 요렇게 이용을 해야지. 네. 이렇게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제3자의 땅을 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주의토지통행권 같은 경우는 판례상 토지의 용법에 따른 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여기다 큰 건물이가 도로를 더 넓게 뚫어야 된다. 이런 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통행을 할 수 있는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겁니다. 그거 좀 꼭 이해해 주시고 다섯 번째 물에 관한 상린관계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그 자연적 배수에 관한 규정, 인공적 배수에 관한 규정, 여수급여 청구권, 유수이용권 이렇게 네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경계. 요 경계도 흔히 다투기 딱 좋아요. 자, 이 경계. 자, 토지통행권 별표해놨고 경계도 별표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경계표라든가 경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경계표 표시하는 거. 아니면 담벼락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는 자, 토지가 자, 갑돌씨가 있고 을숙량이 있으면 이게 도로야. 이게 담을 쌓아야 돼. 그러면 둘이 반반 부담하면 돼. 이거는 서로 반씩 부담하면 돼. 왜? 담은 공유하는 거거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자기는 담벼락을 진짜 아주 멋있게 짓고 싶어. 비싼 걸로. 아주 방화벽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갑이 자기 돈 들여서 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 통상의 경계표나 통상의 담을 쌓을 땐 반반씩 하고, 특별하게 자기가 더 좋게 담에 어떤 특수한 시설, 특수한 시설을 저기가 하고 싶으면, 담의 경우, 그러면 이렇게 특수한 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전액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특수한. 본인이 이제 비용을 대서 하는 거지. 자, 그런 경우고, 그 경계표나 담은 2분의 1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관습이 있다면 관습에 의한다. 특정한 경우에. 무슨 얘기냐면, 담을 쌓기 전에, 갑의 토지가 있는데 넓어. 을의 토지가 있어. 근데 여기다 담을 쌓아야 돼. 요 사이에 담을 쌓는데,
그 전에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지적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 측량을 할 때 측량 비용을 내야 돼. 그런 지적 측량 같은 경우에는 관행상 어떻게 되냐, 관습상 어떻게 되냐면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지적 측량 비용을 내요. 그럴 때는 2분의 1이 아니야. 일단 지적 측량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면적상 갑의 땅이 4분의 3이고 을의 땅이 4분의 1이라면 지적 측량 비용은 갑이 4분의 3을 내고 을이 4분의 1을 내. 그리고 나서 담을 세울 때는 갑과 을이 반씩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을이 이 담벼락을 방화벽으로 만들겠대, 자기는. 그러면 을이 자기 비용 돈 들여서 방화벽을 쌓으면 되는 거야. 그때는 특수하게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경계표 같은 것들은 다 공유로 추정을 합니다, 설사. 그리고 수지를 제거할 수 있어요. 수지는 뭐냐면 나무 숫자에 가지 짓자에 나뭇가지를 얘기해. 예를 들어서 갑의 땅에 나무가 이렇게 멋있게 있는데 이 나무가 이 담을 넘어서 을의 땅까지 침해를 한 거야. 이런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거고 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절단을 못하고 갑에게 을이 이거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면 갑이 그거를 잘라버리든가 못 가게 묶어버리든가 조치를 취해줘야 돼. 남의 토지를 침범했으니까. 그런데 갑이 아무 조치를 안 하면 을이 이거 제거해버리면 돼. 잘라버리든 어떻게 하든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 무단으로 제거는 못해. 한번 제거해야 되려고 요청을 해야 돼, 먼저. 수지 같은 경우. 근데 목근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목근의 제거. 목근은 나무 뿌리야. 나무 목자의 뿌리 글자. 나무 뿌리가 밑으로 와서 이렇게 을의 토지까지 침범을 하는 거야. 목근은 직접적으로 을의 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허락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도끼로 잘라버리면 되는 거야. 못 들어오게. 간단해. 근데 수지는 공중에 좀 떠 있잖아. 이건 치울 수가 있는 거니까 요청을 하고 제거 안 할 때 그때 제거하면 돼. 만약 제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지. 자, 그리고 7번째. 자, 7번째. 7번째는 경계선 부근이에요. 이제 경계선 부근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경계선 부근에서 어떤 공작물을 설치할 때, 어떤 거 먼저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단면을 보면, 요건 갑토지, 요건 을토지, 좀 높아. 이렇게 나누자고요. 을토지야. 갑토지라고 해서 갑이 여기다 굴을 파버리면 자기 것만 무너지면 좋은데 을의 토지도 무너서 을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굴을 파는 거 심굴이라고 그래요. 심굴을 금지한다. 남의 토지에 피해를 주면. 여기도 만약에 갑토지라면 상관이 없죠, 그때는. 자, 심굴 금지고, 이제 경계선 부근에서도 건축을 제한합니다. 토지의 경계선 부근, 담벼락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경계야. 자,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 건물을 줄 때는 이 경계선 부근으로부터 서로 갑이든 을이든 마찬가지예요. 얼마를 띄어야 된다? 0.5m. 이쪽도 0.5m. 서로 0.5m 띄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는 규정상. 자, 그리고 만약에 0.5m 띄지 않고 건물을 바짝 짓는 경우가 있어. 갑이 이렇게. 그러면 을은 짓지 말라고 해야겠지. 철거를 하든가. 언제 해야 되냐? 건물 공사 착수 후 몇 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또는 및 건물 완공 전. 완공 전에. 만약에 건물 착수 1년이 지나가거나 건물 완공 후에는 철거 요구를 못해. 그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만. 이걸 짓지 마라 하려면, 아니면 띄어서 지어라. 요만큼은 짓지 말고 요만큼만 지어라 하려면 건물 착수 1년 이내 및 건물 완공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면시설 의무라는 게 있는데 뭔 얘기냐면, 자,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는데, 갑의 토지에 주택이 있어요. 자, 을의 토지에 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0.5m 띄어 있는 거예요, 다. 2층에다가
창문을 지은 거예요. 근데 아랫집이 다 보여. 그런 경우에는 자 어떤 경우냐면 참여시설은 요 경계로부터 2m 이내, 자 2m 이내에 지었을 경우에요. 2m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2m는 잘 안 보이니까 2m 이내 지었을 때 여기다가 참여시설 안 보이게, 아랫집이 잘 안 보이게, 아랫집에서 윗집을 봐도 잘 안 보이게 창문에 뭘 달아라 이 얘기예요. 차면시설. 자 그리고 지하 땅, 지하 밑에 뭐 우물을 판다든가 지하실을 판다든가 할 때는 경계로부터 역시 2m를 띄어라. 경계로부터 건물을 칠 때 0.5m였지만 그 차면시설 같은 경우 2m 띄어지지 않는다면 2m 이내라면 차면시설을 해야 되고, 지하에 지하실이라든가 뭐 우물을 판다든가 할 때는 옆 경계로부터 2m를 띄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5강 8소유권에 대해서 배웠고, 그 중에 첫 번째 토지 소유권, 토지의 상하, 그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소유권이 미친다는 거, 그리고 이웃한 토지의 그 상린관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7가지의 상린관계의 규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리고 반복해서 공부하면 재밌기도 하고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1년 후에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